그날도 병원 복도엔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윤서진, 34살.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매일같이 사람의 생사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점점 숨이 막혀가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서진아, 병원비가 또 밀렸다더라. 언니, 이번 학기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가족의 전화, 동생의 학비, 아버지의 치료비, 엄마가 남긴 빚까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서진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7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날. 서진은 그날의 냉기와 울음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꼭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건. 하지만 현실은 꿈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빠져나가는 돈은 더 많았고 병원에서조차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병원 장실로부터 서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간호사, 재단 측에서 특별히 면담을 원합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찾아간 회의실. 그곳에는 재단 법무팀과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도의료재단 이사장 아들과 결혼해 주세요. 서진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혼인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비와 학비, 그리고 남은 빚까지 모두 대신 갚아드리죠. 말 그대로 계약 결혼. 상대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경호. 사고로 1년 넘게 의식 없이 누워있는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은 아니지만 재단 내부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해 주세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 나는 정말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침대맡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유품이었습니다. 표면은 닳았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서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의료재단의 심장이라 불리는 회의실. 고급 원목 테이블과 벽면을 가득 메운 서가,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앉은 인물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의 중심엔 도은주, 도경호의 이복 누나이자 재단 이사회 부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하고 고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냉혹했습니다. 혼수 상태인 사람의 며느리를 드린다고요? 도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회의실을 가로지르는 싸늘한 공기를 동반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이사회 일원들은 대체로 침묵했습니다. 경호가 쓰러진 이후 재단은 사실상 은주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금을 쥐고 있었고 인사권도 대부분 통제하고 있었죠. 서진이 처음으로 재단 관계자들 앞에 등장한 날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윤서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간호사 복장에 떨림을 애써 감춘 목소리. 하지만 은주의 시선은 서늘했습니다. 저 사람 간호사 출신이라면서요? 그것도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었다고. 누군가 귓속말하듯 속삭였고 도은주는 짧게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들어온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서진은 그날 처음으로 모욕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병원 안에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던 자신이 이곳에선 단지 필요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공식적으로 재단 며느리로 취급되었지만 실상은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회의에서 무시당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외면당했으며 병실 출입도 제한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조차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래. 혼수 상태 남편이면 책임도 없고 좋지 않겠어? 그 말에 서진은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 자리에 왔고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도경호의 병실이었습니다. 매일 병실에 들러 인사를 건네고 손을 잡아보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도경호 씨, 오늘은 창밖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쓸쓸해졌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단 벽처럼 느껴지는 고요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간호사 휴게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가 깨어나면 문제니까 차라리 그대로 영원히 자는 게 낫지. 서진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병실로 달려가 도경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해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목걸이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지켜줘야 할 이유. 저에겐 그것뿐이에요. 결혼식이라고는 했지만 하객도 신랑도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의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서명한 혼인신고서 한 장. 그것이 서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그날 밤, 서진은 정장 차림 그대로 도경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간호사복을 벗지 못한 여자.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병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했어요. 아무런 대답도 없는 병실. 서진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경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왜 이리 나직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도경호의 얼굴. 그 선한 이마 곡선, 다부진 턱선, 그리고 흐트러진 앞머리 아래 감춰진 눈매. 그건 분명히 서진이 20년 전 대학 시절 사랑했던 그 남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하윤, 그녀의 첫사랑. 서진은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 그날 이후 서진의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봉인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도경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진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병실을 나왔고 의무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학력 이상하리만치 정보가 단순했습니다. 과거 기록은 거의 비워져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행적은 모호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누구지? 그날 이후 서진은 도경호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고로 쓰러진 이사장의 아들? 아니면 과거와 연결된 또 다른 진실의 중심에 선 인물? 며칠 뒤 재단 내부 행사에서 은주는 공식 석상에서 서진을 공개적으로 무시합니다. 이 자리는 가족만 앉는 곳이에요. 직원분들은 뒤쪽으로 가주세요. 서진은 굳은 얼굴로 그 자리를 벗어났고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간호사 출신이 며느리라니 재단도 많이 흔들렸나 봐.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도경호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난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기 위해 들어온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로.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단순히 며느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도경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 다짐했죠. 당신의 정체, 그리고 이 재단이 숨기고 있는 모든 걸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빚을 대신 갚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쫓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조차 몰랐던 용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곧 재단 내부의 감시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요즘 서진 씨, 병원 문서보관소를 자주 드나든다면서요? 괜히 귀찮은 짓 하다가 재단에서 쫓겨나기 전에 조심하시죠. 재단 직원들의 수근거림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고 도은주는 본격적으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씨, 며느리라곤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서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죠? 은주의 차가운 시선은 서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재단 서버실 근처에서 미처 폐기되지 않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도경호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병원 CCTV 백업 로그. 그 영상 속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정면 충돌이 아니라 뒤에서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그를 죽이려 했어. 그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은주의 감시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진의 병원 아이디 카드가 갑자기 정지되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라네요. 다시 발급까지 며칠 걸릴 겁니다. 분명한 견제였습니다. 그녀는 임시카드를 받아 병실에 겨우 들어섰고 경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재단,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없애려 했어요. 경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날 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들었죠?
제 말.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누군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재단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 서진이 기억하는 바로 그 얼굴. 20년 전 그녀를 떠났던 첫사랑 이하윤과 너무도 닮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리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진은 그렇게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마주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재단의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그녀는 수십 개의 서류를 읽고 폐쇄된 기록 보관실에서 자료를 모았으며 수면 부족과 감시의 위협을 견뎌내며 준비해왔습니다. 회의장 한가운데에 선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도경호 씨가 겪은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도은주는 냉정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꺼낸다고요? 당신은 며느리일 뿐입니다. 서진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 아니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띄웠습니다. 도경호의 차량은 분명 뒤에서 들이받쳤고 누군가 그와 동선이 겹치는 CCTV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백업 서버에서 복원해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려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앞에 섰습니다. 이하윤입니다. 도의료재단 법무팀 소속.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20년 전 그녀를 떠났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이하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단 내부 감사를 요청받고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 재단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서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서진의 어머니는 재단 창립 당시의 내부 회계 장부를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당했으며 하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협박받아 외국으로 떠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호의 사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겁니다. 도은주 이사님, 이 모든 자료가 당신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하윤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의 동선 기록, 허위 진단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고,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도은주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날조된 문서야. 증거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이내 누군가 회의실 뒤편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은주의 비서였던 민주.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봤습니다. 경호 이사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은주 이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실 간호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하셨죠. 순간 회의장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 재단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목걸이로 열린 금고에서 나온 유언장 사본. 윤영숙, 즉 제 어머니는 이 재단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분 20%를 저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도은주에게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도은주가 재단에서 축출된 지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의료 재단은 격동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지분 20%의 주주로 이름을 올렸고 신속하게 내부 감사팀이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경호가 눈을 떴습니다. 병실의 아침 햇살 속 침대 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의 첫 마디에 서진은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경호 씨, 당신 정말 깨어났어요. 경호의 회복은 서진에게 또 다른 책임을 안겼습니다. 병원은 경영진 교체와 함께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서진은 자문 역할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자리보다 한 사람의 목숨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호 씨. 제가요. 기억은 완전히 나진 않지만 당신 목소리는 들렸어요. 꿈속에서 계속. 그의 고백은 서진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손길이 그의 의식에 닿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하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야 정식으로 인사할 수 있겠네요. 미안했어요, 서진아.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윤 씨도 당신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라요.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았습니다. 그녀에겐 복수도 사랑도 아닌 지금의 자신이 더 소중했습니다. 서진은 재단의 혼란을 정리하며 의료 봉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꿈꾸던 모든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원 외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병원이 아닌 모두의 희망이 되는 곳.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지 환자의 팔에 붙은 메모가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재단의 혼란이 정리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도경호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갔고 이사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도경호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들어섰습니다. 서진은 그의 뒤를 조용히 밀고 있었죠. 경호 이사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이사들의 박수가 터졌지만 그 중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도 존재했습니다. 과거 도은주와 함께 이권을 나눴던 몇몇 인사들이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복귀는 무리 아닐까요? 그때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 통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경호 씨가 사고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입니다. 병실 아래 있던 노트 속에 있었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회 내부에 반역자가 있다. 증거는 3층 구관 창고 벽 안. 이사회실은 술렁였고 즉시 보안팀이 3층 구관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벽 틈에서 오래된 장부와 녹음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도은주와 일부 이사들이 비밀리에 나눈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경호만 없애면 재단은 완벽하게 내 것이 돼.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경호는 이사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재단은 더 이상 음모와 이권의 장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구조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는 은주의 인사권을 통해 고용된 임원들을 전원해임했고 공공의료 중심의 재단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도은주는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진은 증인으로 출석했고 조용히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어야 합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는 은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엄마의 뜻,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그녀의 손엔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 대신 의료 공사단의 첫 공식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병원 마당에 초록이 짙어질 무렵 서진은 새로 창설된 윤영숙 공공의료 재단의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벗겨지자 재단 건물 벽면에는 큼지막하게 새긴 문구가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아플 수 있다. 모두가 치료받아야 한다. 그 문장은 서진이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진짜 병원은 가진 사람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결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이제 서진은 이사장 직함도 주식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 돌아갔고 재단 운영은 윤리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도경호는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봉사단을 도와 의료 캠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환자들을 돌봤고 그 곁엔 서진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경호의 고백에 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로 살아가지 않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하윤은 국제의료인권단체에 합류해 세계 각지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멈췄던 건 슬프지만 지금의 너를 존경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서진은 그 편지를 읽고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의 나라면 그때보다 더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여름날 작은 시골 마을 낡은 보건소 건물 앞에서 서진은 조무사들과 함께 의료 장비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간호사가 됐어요? 서진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누군가
날 지켜준 적이 있어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녀의 말 뒤로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서진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진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그녀의 삶엔 이제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잊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